같은 서울인데 왜 어떤 아파트는 절대 바뀌지 않을까요? 40년이 지나도 재건축이 안 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서울에만 수십 곳, 수도권은 수백 곳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절대 바뀌지 않는 아파트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지금 이 순간 서울 어딘가에서 한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창 너머로 보이는 건 빛바랜 콘크리트 외벽, 40년의 세월을 품은 녹슨 난간, 그리고 그 너머로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새 아파트의 실루엣. 이 할머니는 이 아파트에서 새 아이를 키웠습니다. 딸의 결혼식을 이 동네에서 치렀고 손자들이 이 마당 놀이터에서 뛰놀았습니다. 30살에 입주해서 어느덧 78이 된 지금까지 이 아파트가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파트는요, 재건축 절대 안 된대요.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다 가야 한다고. 저는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40년이 넘은 낡은 아파트가 재건축이 안 된다니. 그런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조사를 시작하자마자 저는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했습니다. 이런 단지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서울에만 수십 개, 수도권까지 합치면 수백 개, 40년, 심지어 50년이 지나도 재건축 심의를 통과하는 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단지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아파트들의 이름을 공개합니다. 왜 재건축이 안 되는지,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현실을 버티고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수십 년째 외면해온 정책의 민낯이 무엇인지 끝까지 보시면 분노하실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아파트 매수 결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화면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이 보이시나요? 오늘 같은 영상 앞으로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저도 여러분이 필요할 때마다 이런 정보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2024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노원구 일대를 취재하러 나갔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던 시기였고 노원구 재건축 단지들이 연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취재를 하다 보니 뭔가 이상한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노원구인데 어떤 아파트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결성을 알리는 축하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표정도 밝았습니다. 어디선가 기대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단지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는 분위기가 전혀 달랐습니다. 현수막도 없고 추진위도 없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그 무언가 무거운 것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파트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60대 남성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여기 재건축 얘기 없나요? 그 남성은 피식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재건축이요? 우리는 꿈도 못 꿉니다. 저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왜 꿈도 못 꾼다는 걸까요? 같은 노원구, 비슷한 연식의 아파트인데 왜 어떤 단지는 재건축이 되고 어떤 단지는 꿈도 못 꾸는 걸까요? 그날 저녁 저는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국토교통부 통계, 서울시 공동주택 현황,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 데이터베이스, 각 구청 도시계획과 자료까지 밤을 새워가며 숫자들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견한 숫자들이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울에서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 단지 수 약 2,300개, 그 중에서 재건축 사업이 실제로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단지 약 300개 미만. 그렇다면 나머지 2,000개가 넘는 단지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금 이 순간도 낡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루하루 조용히 멈춰선 채로.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단순히 아직 재건축을 안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부 단지들은 아예 구조적으로 재건축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기다려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아무리 기다려도 절대 안 되는 구조. 저는 그 단지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용적률이었습니다. 용적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지 면적 대비 건물의 총 연면적 비율인데요. 쉽게 말하면 그 땅에 얼마나 높이, 얼마나 빽빽하게 지을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숫자입니다. 서울 주거지역의 현행 용적률 상한선은 보통 200 내지 250% 수준입니다. 재건축을 하면 기존보다 더 높게 지어서 새 분양 세대를 팔고 그 수익으로 공사비를 충당하는 방식이죠. 재건축의 수익 구조는 이 용적률 여유분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단지가 이미 용적률 180% 혹은
200%에 가깝게 지어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재건축을 해봐야 새로 지을 수 있는 세대수가 지금과 거의 같거나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새 아파트를 팔아서 공사비를 충당하는 게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사업성이 제로 혹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서울 강북 일대, 특히 1980년대 중후반에 급하게 공급됐던 단지들 중에 이런 고용적률 단지들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노원구 상계동 일대, 도봉구 창동 일대, 중랑구 면목동, 망우동 일대. 이 지역들의 일부 아파트들은 당시 서울의 극심한 주택 부족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려다 보니 법적 상한선 가까이까지 빽빽하게 지어버렸습니다. 그 아파트들이 4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재건축의 벽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단서는 안전진단의 역설이었습니다. 재건축을 하려면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합니다. 정밀 안전진단에서 D등급이나 E등급을 받아야 재건축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안전등급이 D등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을 못하는 단지들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사업성이 없어서입니다. 안전진단은 통과했는데 조합을 구성하고 건설사를 섭외하고 사업계획을 짜보니 공사비가 분양 수익을 초과하는 겁니다. 오히려 조합원들이 수억 원씩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단지에서 누가 재건축에 동의서를 내겠습니까? 재건축을 하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손해를 보는 상황인데 그래서 주민들은 서명을 하지 않습니다. 조합이 구성되지 않습니다. 사업이 멈춥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아파트는 그 자리에서 더 낡아만 갑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조건, 즉 고용적률과 사업성 부재가 동시에 겹친 단지들을 영구 노후 단지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단지들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노원구 상계동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지하철 4호선 상계역에서 내려 조금만 걸으면 한눈에 봐도 세월이 켜켜이 쌓인 아파트 단지들이 줄지어 이어집니다. 상계주공 아파트 시리즈 1단지부터 16단지까지 번호가 붙어있는 이 단지들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서울시가 급속도로 공급한 대규모 주거 단지입니다. 한때 이 아파트들은 서울 서민들의 희망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그것도 아파트에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중산층의 상징이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입주 당시 새 집 열쇠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직도 이 동네 골목에 남아 있습니다. 그 아파트들이 이제 준공 37년 차가 됐습니다. 제가 현장을 걸으며 살펴보니 벽면 곳곳에 균열을 메운 보수 흔적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짜리 저층동에서는 허리가 굽은 노인들이 손잡이를 붙잡고 힘겹게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은 30년 전 설계 기준이어서 현대차 한 대가 겨우 들어가는 좁은 폭이었고 배관에서는 녹물이 나온다는 주민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같은 상계주공 이름을 달고 있어도 어떤 단지는 재건축 추진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었고 또 다른 단지는 완전히 정체 상태였습니다. 같은 이름, 비슷한 나이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저는 주민 온라인 커뮤니티를 분석하고 구청 자료를 들여다보고 20년 경력의 공인중개사들을 만나며 그 답을 찾았습니다. 열쇠는 단지별 용적률의 차이였습니다. 상계주공 아파트 중 일부 단지는 용적률이 130 내지 150% 수준입니다. 이런 단지는 재건축을 하면 법정 상한인 20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으니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새 아파트를 지을 수 있습니다. 사업성이 나옵니다. 건설사들이 수주를 원합니다. 재건축이 굴러갑니다. 하지만 다른 일부 단지들은 이미 용적률이 180% 이상에서 지어졌습니다. 현행 법정 상한선과 거의 맞닿아 있는 수준이에요. 이런 단지는 재건축을 해도 지금보다 아파트를 더 많이 지을 수가 없습니다. 새 분양 세대가 없으니 수익도 없습니다. 건설사들이 외면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겹칩니다. 바로 세대당 대지 지분 문제입니다. 1980년대의 고층으로 빽빽하게 지은 단지들은 세대당 대지 지분이 매우 작습니다. 내가 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도 실제로 내 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겨우 몇 평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재건축 후 새 아파트를 배정받을 권리는 바로 이 대지 지분에서 나옵니다. 대지 지분이 작으면 새 아파트를 제대로 배정받지 못하고 부족분을 현금으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저는 구체적인 사례를 찾았습니다. 상계동의 한 단지를 분석해보니 전용 49제곱미터 아파트를 가진 조합원이 재건축 후 같은 크기의 새 아파트를 받으려면 약 2억 원 이상의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한다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2억 원. 이 단지에 사는 사람들이 그 돈을 낼 수 있을까요? 이 단지 주민의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 고령자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입니다. 2억 원을 내고 재건축에 동의하라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년째 재건축 논의가 제자리 걸음인 겁니다. 그날 저는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78세. 박영애 씨. 1989년부터 이 아파트에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손등에도 얼굴에도 깊이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우리 아파트 재건축 얘기요? 처음엔 저도 기대했어요. 2010년대 초에 추진이 한다고 동네가 들떴거든요. 저도 그때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새 집에서 살 수 있겠구나 싶었지 뭐. 그런데 돈 계산이 안 된다고 어느 날부터 그냥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아무 말 없어요. 나는 이제 포기했어요. 여기서 그냥 눈 감는 거지 뭐.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포기. 이 두 글자에 얼마나 많은 세월과 좌절이 담겨 있는 걸까요? 할머니가 기대했던 그 2010년대 초 그 시절에 재건축이 됐더라면 지금쯤 새 아파트에서 따뜻하게 살고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왔다가 사라졌고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다는 체념이 할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스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노원구 바로 옆 도봉구로 건너가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도봉구 창동, 쌍문동 일대의 일부 단지들은 노원보다 용적률이 더 높게 지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대중교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단지들은 미래 분양가 전망마저 어둡습니다. 재건축을 해서 새 아파트를 짓더라도 그 아파트를 살 사람이 충분히 있겠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곳들이 있는 겁니다. 사업성이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마이너스 사업성인 단지들. 이런 곳에서 어떤 건설사가 수주를 하겠습니까? 어떤 시행사가 사업을 맡겠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아무도 안 한다는 것. 혹시 지금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이런 내용 주변의 아파트 매수를 고민하는 분들께 꼭 알려주세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으로 중랑구로 향했습니다. 면목동, 망우동, 상봉동. 이 지역은 서울에서도 부동산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상대적으로 덜 받는 곳들입니다. 강남, 마영성과는 전혀 다른 세계이고 재건축 이슈로 뉴스를 장식한 기억도 거의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오래된 동네로 남아있는 곳들이죠. 그런데 이곳에서 저는 정말 믿기 힘든 역설을 목격했습니다. 면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준공연도 1986년, 올해로 준공 39년 차. 외벽은 군데군데 보수 흔적이 있고 원래의 콘크리트 마감재가 드러나 있습니다. 베란다 난간은 녹이스럽고 계단 손잡이는 부식이 진행 중입니다. 복도에는 형광등 대신 오래된 백열등이 깜빡이고 우편함은 절반 이상이 망가진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2021년에 정밀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D등급. D등급이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 단지 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찾아갔습니다. 이 동네에서 22년을 일한 분이었습니다. 이 동네 아파트라면 어느 동이 몇 층인지까지 꿰고 있는 분. 여기요? 안 됩니다. 사업성이 안 나와요. 제가 직접 계산해 봤어요. 이 단지 재건축하면 조합원들이 평균 2억 5천만 원씩 추가로 내야 해요. 그 돈 낼 사람이 여기 몇 명이나 있겠어요. 게다가 여기 새 아파트 짓는다 해도 분양가를 얼마로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강남도 아니고 마영성도 아니고 여기가 고분양가 나올 동네가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역설입니다. 건물은 낡았습니다. 안전등급은 D입니다.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건 이 동네 누구나 압니다. 심지어 나라도 공식적으로 재건축 가능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건축을 해서 새 아파트를 지어봐야 그 비용을 감당할 사람도 없고 분양받을 사람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은 D등급인데 사업은 F학점인 상황. 이 아이러니 앞에서 2단지 주민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2단지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50대 후반의 한 남성 주민이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저도 재건축 기대를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냥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우리 집을 내놓으면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요. 재건축 기대감이 없으니까요. 그냥 시세보다 싸게 내놔도 문의가 없어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재건축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그냥 여기 갇혀 있는 거죠. 우리가 갇혀 있다. 이 단어가 오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저는 이 말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유동성 함정이라는 겁니다. 이런 단지들은 재건축이 안 되니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없습니다. 기대감이 없으니 매수 수요가 붙지 않습니다. 매수 수요가 없으니 가격이 떨어지거나 수년째 정체됩니다. 가격이 오르지 않으니 기존 주민들은 자산 증식 기회를 완전히 잃습니다.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으니 떠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악순환이 몇십 년 동안 반복되면서 이 동네 전체가 서울 부동산 지도에서 서서히 소외됩니다. 재건축 불가 아파트 한 채가 그 아파트가 속한 동네 전체를 함께 끌어내리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 더 충격적인 데이터를 발견했습니다. 중랑구 망우동 일대 노후 아파트들의 평균 매매가와 인근 새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를 비교해봤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일부 단지에서 준공 10년 이하 신축 아파트와 준공 35년 이상 노후 아파트의 평당 가격 차이가 2배 이상 벌어져 있었습니다. 같은 면목동, 같은 중랑구인데 어떤 아파트는 평당 1,500만 원이고 어떤 아파트는 평당 700만 원인 겁니다. 그 차이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재건축 가능성 여부입니다.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는 낡아도 미래 가치가 있습니다. 언젠가 새 아파트가 될 거라는 기대가 가격에 녹아 있는 거죠. 하지만 재건축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아파트는 낡을수록 가치만 떨어집니다. 언제까지나 멈추지 않고 저는 이 문제가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때 직감했습니다. 이건 어떤 특정 동네에 살게 된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빠져나올 수 없는 자산 함정에 갇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함정을 만든 건 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의 뿌리를 찾기 위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1980년대 중반 서울은 인구 폭발 상태였습니다. 전국에서 일자리와 교육을 찾아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주택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전세가가 폭등하고 무허가 판잣집이 산자락을 가득 덮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근처에 방 한 칸을 얻지 못해 통학버스에서 자는 시절이었습니다. 정부는 초비상이었습니다. 그 해법으로 등장한 게 바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 공급이었습니다. 1985년부터 1992년 사이 서울 외곽 지역에 엄청난 물량의 아파트가 쏟아졌습니다. 노원구, 도봉구, 강서구, 중랑구, 구로구. 당시엔 서울 변두리로 불리던 지역들이었습니다. 이 시기의 아파트 공급에는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속도가 최우선이었습니다. 질보다 양이 먼저였습니다. 단기간에 최대한 많은 세대를 공급하려다 보니 설계 기준이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층간소음 차단제가 없거나 빈약했습니다. 단열재도 현행 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주차 공간은 세대당 0.5대 이하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승강기가 없는 5층 건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용적률을 최대한 높여서 그 땅에 최대한 많은 세대를 우겨 넣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해서, 더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서 이 선택이 30 내지 40년이 지난 지금 고스란히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당시 고용적률로 지어진 아파트들은 지금 재건축을 하려고 해도 더 높이 지을 여유가 없습니다. 현행 법정 용적률 상한이 이미 그 단지의 기존 용적률과 큰 차이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더 얹힙니다. 2000년대 들어 재건축 규제가 강화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안전진단 강화, 분양가 상한제. 이 규제들은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들입니다. 취지는 맞습니다. 강남 재건축 시장이 투기 세력에 의해 과열되던 시절 이를 막겠다는 의지로 만들어진 정책들이에요. 하지만 이 규제들이 강남의 논리로 만들어져서 강북에 그대로 적용되면서 사업성이 빠듯했던 단지들의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예로 들어볼까요?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이익의 최대 50%까지 국가가 환수합니다. 투기 이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개념이죠. 이 규제 하에서 사업성이 충분히 좋은 강남 단지들은 그래도 수익이 나오니까 재건축을 합니다. 하지만 사업성이 빠듯했던 강북 노후 단지들은 이 규제 하나로 사업성이 완전히 증발해버리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규제가 투기꾼을 막은 게 아니라 재건축이 간절히 필요한 실거주 노인들의 마지막 희망을 막아버린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강남과 강북은 다릅니다.
사업성이 다르고 주민 구성이 다르고 미래 분양가 전망이 다릅니다. 강남 재건축 투기를 막겠다는 잣대로 강북 서민 아파트를 규제한 결과 강북의 노후 단지들은 규제의 그물에 걸려 꼼짝도 못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결정적인 마지막 변수가 있습니다. 건설비 폭등입니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공급망 충격으로 건설 자재비가 급등했습니다. 철근, 시멘트, 인건비 모두 폭등하면서 공사비가 2020년 대비 30 내지 40%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과거에는 사업성이 빠듯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가능했던 단지들이 지금은 공사비 폭등으로 인해 사업성이 완전히 마이너스로 돌아선 경우가 생겼다는 겁니다. 몇 년 사이에 간신히 열려있던 문이 다시 닫혀버린 겁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첫째, 1980년대 고용정률 공급 정책의 실수. 둘째,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재건축 규제. 셋째, 2020년 이후 건설비의 폭등.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이 단지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재건축이 안 되는 구조에 영구적으로 갇히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 질문을 들고 전문가들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도시계획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대학에서 도시공학을 가르치는 분이셨습니다. 이름은 공개하지 않겠지만 이 분야에서 20년 이상 연구해온 서울시 도시정책에 실제로 자문을 해온 분입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이런 고용정률, 사업성 없는 노후 단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이분의 답변은 저를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 소멸형입니다. 주민들이 한 명씩 떠나거나 돌아가시면서 공실이 늘어나고 결국 관리가 안 되는 유령 단지가 되는 경우예요. 이미 일부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이 현상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두 번째는 슬럼화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주민들이 빠져나가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만 남게 되면서 지역 전체가 슬럼화되는 경우예요. 건물은 더 낡아가는데 관리비조차 제대로 못 내는 주민들이 늘면 공용시설 유지 보수가 안 됩니다. 그러면 더 빨리 낡아가죠. 악순환이에요. 세 번째는 정부 개입형입니다. 재건축이 안 되니 정부가 공공재 개발이나 리모델링 지원 사업으로 개입하는 거예요. 이게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출구이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단지에 정부 지원이 가능하진 않습니다. 예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런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문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그게 이 문제의 비극이에요. 저는 이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명확한 답이 없다. 수십 년을 이 아파트에서 살아온 사람들에게 명확한 답이 없다는 것. 저는 다음으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런 단지들에서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변호사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재건축 말고도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소규모 재건축인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든가 리모델링이라든가. 하지만 이것들도 결국 비용 문제로 귀결됩니다. 리모델링의 경우 세대당 수천만 원에서 억 원 단위의 비용이 드는데 이 비용을 노인 주민들이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단지들의 경우 주민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전세 세입자들과 소유주들의 이해가 다르고 오래 산 원주민과 최근에 투자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이해가 달라요. 이 사람들의 동의를 80% 이상 받아서 뭔가를 추진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이 취재를 하면서 계속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단지들은 빠져나오기 어려운 구조적 함정에 갇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함정을 만든 건 30 내지 40년 전 정책의 실수와 그 이후 이어진 단편적인 규제들이라는 것. 지금까지 영상 잘 보고 계신가요? 이 정도 내용이면 주변의 아파트 매수 고민하시는 분들께 공유하실 만한 가치가 충분하죠. 공유 한번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더 떠올랐습니다. 이 아파트들 과연 안전한가요? 단순히 낡고 불편한 수준인지 아니면 실제로 안전에 위협이 되는 수준인지. 저는 안전진단 관련 자료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정밀 안전진단 등급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A등급 우수, 일상 관리만으로 충분합니다. B등급 보통,
정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C등급 미흡, 보수가 필요합니다. D등급 불량, 긴급 보수 또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재건축 가능 판정이 내려집니다. 2등급 심각, 사용 금지 또는 즉시 철거 권고가 내려집니다. D등급은 긴급 보수 또는 개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건 단순히 인테리어가 낡았다는 게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D등급 아파트에 지금도 수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 곳이 없으니까요. 저는 건축구조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D등급 아파트는 지금 당장 위험한 겁니까? D등급이라고 해서 내일 당장 무너진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겹치면 심각해질 수 있어요. 노후 콘크리트는 탄산화라는 현상이 진행됩니다. 콘크리트가 공기 중 이산화탄소와 반응해서 알칼리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알칼리성을 잃으면 내부 철근이 부식되기 시작합니다. 철근이 부식되면 콘크리트가 팽창하면서 균열이 생기고 결국 구조 강도가 낮아집니다. 40년 이상 된 콘크리트는 이 탄산화가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아요. 여기에 습기나 수분이 더해지면 부식이 가속화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이 아파트들은 실제로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과학적으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지하주차장이나 배관 주변처럼 습기에 노출된 부위들은 취약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경우 지진에 대한 설계 기준이 1990년대 이전에는 매우 느슨했습니다. 1980년대에 지은 아파트들은 현행 내진 설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진 설계. 이게 또 충격이었습니다. 198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법적 내진 설계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한동안 내진 기준이 지금보다 훨씬 느슨했습니다. 한반도 지진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지금 이 아파트들은 현행 내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6년 경주 지진, 2017년 포항 지진 때 이 이야기가 잠깐 수면 위로 올라왔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들은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재건축도 안 되고 내진 보강을 할 예산도 없고 저는 이 부분을 취재하면서 손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단순히 집이 낡아서 불편한 문제가 아닙니다. 안전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공론화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단지들의 부동산 가치가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 스스로도 침묵합니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발표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오늘도 그 아파트는 낡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취재를 하면서 몇 가지 정부 정책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2022년 정권이 교체되면서 재건축 규제가 일부 완화됐습니다. 안전진단 기준이 낮아졌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일부 조정됐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재건축 활성화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저는 이 보도들을 보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규제 완화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단지들은 어디일까요? 사업성이 충분히 있는 강남 단지들입니다. 이미 규제 없이도 사업이 될 만한 곳들이 규제까지 풀리니 더 좋아진 거죠. 하지만 제가 취재한 강북의 영구 노후 단지들은 어떨까요? 규제가 완화됐어도 사업성이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초과이익 환수를 줄여줘도 애초에 이익이 나지 않는 단지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이 정작 재건축이 절실히 필요한 단지들에게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아이러니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겁니다. 음식이 없어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고급 레스토랑 쿠폰을 나눠준 것과 같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들은 이미 충분히 먹고 있는 사람들이고 정작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 쿠폰을 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공공재개발이라는 정책도 있습니다. 사업성이 부족한 노후 단지를 LH나 SH 같은 공공기관이 참여해서 재개발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성 부족분을 공공이 보완해주는 개념이죠. 이것도 안 되냐고요? 됩니다. 일부 단지에서는. 하지만 공공재개발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주민동의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하고 공공기관이 참여할 경제적 유인도 있어야 합니다. 공공기관도 결국 사업성이 있어야 참여합니다. 완전한 무상 지원은 아닌 거예요. 그 결과 가장 사업성이 없는 가장 어려운 단지들은 공공재개발에서도 후순위로 밀립니다. 도움이 가장 필요한 곳에 도움이 가장 안 가는 구조입니다. 저는 이 취재 내내 이 불균형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잘 사는 동네의 재건축은 자본의 힘으로 굴러갑니다. 규제가 있어도 사업성이 충분하니 어떻게든 됩니다. 못 사는 동네의 재건축은 자본이 없습니다.
규제를 풀어줘도 사업성이 없으니 아무것도 안 됩니다. 공공 지원도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그 결과 재건축은 잘 사는 동네는 더 잘 되게 하고 못 사는 동네는 더 못 되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도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메커니즘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정책 실패라고 부르겠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실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분명합니다. 가장 취약한 계층이 가장 낡고 위험한 집에서 아무런 탈출구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은 그들을 위한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제가 취재했던 단지들을 다시 한번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73세 이명옥 씨. 도봉구 쌍문동 거주. 저 여기 1987년에 왔어요. 그때 새 아파트라고 입주했는데 벌써 38년이 됐네요. 그 사이에 남편은 먼저 갔고 애들은 다 다른 데 살고 있고 저 혼자 여기 있어요. 재건축이요? 몇 년 전에 뭔가 된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안 된다더라고요. 뭐가 문제라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나는 이제 어디 갈 힘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사는 거죠. 이 말이 끝날 때 이명옥 씨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포기도 원망도 아닌 그냥 오래된 체념 같은 게 담겨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45세. 김민호 씨. 중랑구 면목동 거주. 솔직히 처음에 샀으니까 샀어요. 재건축 기대감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재건축이 안 되는 구조더라고요. 그럼 팔고 가면 되지 않겠냐고 하는데 팔리지가 않아요. 내놔도 연락이 없어요. 이게 진짜 큰일이에요. 이 집에 제 전 재산이 묶여 있는데 이분은 40대 중반의 비교적 젊은 나이였습니다. 아직 삶이 많이 남아있는 분이 자산이 묶여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 55세. 최영진 씨. 노원구 상계동 거주. 이분은 이 아파트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뛰놀던 그 마당에서 지금은 자신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분입니다. 여기가 고향이에요, 저한테는. 어릴 때 뛰놀던 놀이터가 저기 있고 엄마가 밥 내놓던 그 부엌이 우리 집에 있고 그냥 여기가 제 삶이에요. 근데 재건축이 안 된다는 말 들을 때마다 뭔가 억울하더라고요. 왜 우리 동네만? 강남 아파트들은 다 새로 짓는다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낡은 데서 살아야 하냐고. 저는 이 세 분의 이야기에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억울함입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구조적 함정에 빠진 억울함. 40년 전에 정부가 그렇게 지어놔서 이렇게 된 건데 그 결과를 지금 이 사람들이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다는 억울함.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이 세 분 중 누구도 이 상황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여기에 갇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분들은 갇혀 있습니다. 재건축도 안 되고 팔리지도 않고 공공 지원도 미미하고 저는 취재자로서 이 현실 앞에서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저 이 사실을 알리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알리는 것이 시작입니다. 이 문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공론화되고 언젠가 정책의 변화로 이어지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일부러 희망적인 사례들도 찾아봤습니다. 암울한 현실만 전달하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첫 번째 해법, 가로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대규모 재건축이 아닌 소규모 블록 단위의 정비 사업입니다. 기존 재건축과 달리 더 작은 단위로 사업을 쪼개기 때문에 주민 동의 확보가 상대적으로 쉽고 공사 규모가 작아서 비용 부담도 줄어듭니다. 실제로 서울 일부 지역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되면서 오래된 저층 주거지가 새 아파트로 탈바꿈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단, 저층 빌라 밀집 지역에 더 적합한 방식이고 고층 아파트 단지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해법, 리모델링입니다. 재건축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안전진단 기준도 낮습니다. 기존 구조를 유지하면서 내부를 새 것처럼 바꾸는 방식이에요. 최근에는 수직 증축 리모델링, 즉 기존 건물 위에 층수를 더 올리는 방식도 허용되었습니다. 노원구 일부 단지에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 의향을 밝힌 곳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단, 리모델링도 세대당 3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경우가 있어 고령, 저소득 주민이 많은 단지에서는 역시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해법, 공공임대 전환입니다. 가장 극단적인 방법이지만 일부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없어 재건축이 완전히 불가능한 단지를 정부가 매입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주민들은 보상을 받고 떠나거나 임차인 자격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막대한 공공재정이 필요하고 주민동의 확보도 쉽지 않아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네 번째 해법,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입니다. 현행 법정 용적률 상한을 일부 단지에 한해 높여주는 방식입니다. 고용적률 노후 단지의 상한선을 250%에서 300%로 올려주면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와 서울시가 이런 방향의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용적률 완화는 교통, 인프라, 일조권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쉽게 결정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네 가지 해법을 살펴보면서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방법도 쉽지 않습니다. 어느 방법도 빠르지 않습니다. 이 문제의 해법은 10년, 20년의 시간이 필요한 장기 과제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지금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은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파트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을 위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재건축 기대감을 가지고 노후 아파트를 사려는 분들, 특히 강북 일대의 저가 노후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분들은 반드시 이 세 가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현재 용적률을 확인하십시오. 해당 아파트의 현재 용적률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부동산 정보 사이트나 구청 건축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용적률이 법정 상한의 90% 이상이라면 재건축 시 사업성이 매우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단지는 재건축 기대감으로 매수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둘째, 주변 신축 분양가를 확인하십시오. 재건축 후 새 아파트를 지을 경우 그 아파트가 얼마에 팔릴 수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인근 신축 아파트 시세가 낮은 지역에서는 재건축을 해도 분양가가 공사비를 커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분양가가 공사비보다 낮으면 재건축 사업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셋째, 주민 구성과 동의 가능성을 확인하십시오. 해당 단지 주민의 연령대와 소득 수준을 파악해야 합니다. 고령 저소득 주민이 많을수록 추가 분담금 납부 가능성이 낮고 재건축 동의율 확보가 어렵습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불리한 방향이라면 그 아파트는 영구 노후 단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건축 불가 단지를 재건축 기대감으로 사면 그것은 투자가 아닙니다. 낡을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자산을 가진 것입니다. 물론 이런 단지의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저렴하게 사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투자 수익을 기대하고 재건축 기대감으로 사신다면 정말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게 혹시 해당 동네를 깎아내리거나 거기 사시는 분들을 무시하는 것처럼 들릴까봐 걱정됩니다.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 사실을 더 많이 알려야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함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돼야 정책이 바뀌고 진짜 해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취재 마지막 날 처음 만났던 78세 박영애 할머니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다시 오셨네요. 할머니는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아파트 앞 낡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저는 그날 촬영한 자료들을 보여드리거나 분석 결과를 들려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희망적인 말을 드리고 싶었지만 사실이 아닌 것을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쭤봤습니다. 여기서 사시면서 제일 좋은 기억이 뭐예요? 할머니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애들이 여기서 뛰놀 때요. 저 아래 놀이터에서 우리 애들이 뛰놀던 거. 저녁 해가 질 무렵에 목청이 터져라 이름 부르면 얼굴이 벌개져서 달려오던 거.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지금도 그 놀이터는 있어요. 기구들이 좀 낡았지만 저는 그 말에 마음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낡은 놀이터, 낡은 아파트. 하지만 그 안에 담긴 행복한 기억들. 이 아파트가 단순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라는 걸 저는 이 취재를 통해 비로소 진짜로 이해했습니다. 이 아파트들은 수많은 가족의 역사가 담긴 공간입니다. 수십 년의 기억이 켜켜이 쌓인 장소입니다. 그것이 지금 낡아가고 있습니다. 재건축도 안 되면서 저는 이 문제가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문제입니다. 삶의 문제입니다. 존엄의 문제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오래, 가장 충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가장 낡고 가장 위태로운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바꿀 정책은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 취재를 마치고 정말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동산 투자 이야기를 하는 채널이지만 오늘만큼은 투자 수익 이야기보다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은 투자 상품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 삶의 터전이 낡아가는데 아무런 탈출구가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감정으로 이 영상을 마칩니다. 하나는 분노입니다. 수십 년 전에 잘못 설계된 정책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도 명확하게 물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입니다. 다른 하나는 희망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알려지고 더 많이 공론화되면 결국 정책은 바뀝니다. 대한민국은 과거에도 수많은 불가능해 보이던 문제들을 결국 해결해냈습니다. 이 문제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더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가져올 겁니다. 재건축, 재개발, 부동산 정책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들. 여러분이 아파트를 살 때, 팔 때, 투자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을 이 채널에서 계속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 하나가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아파트 문제를 모르는 채로 매수를 고려하는 분들이 주변에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게 그분들을 위한 진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기회 찬스는 여러분이 몰랐던 부동산 이야기를 계속 찾아다니겠습니다. 저는 기회 찬스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